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기적이라는 게 뭔지 경험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30대 변호사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은 제가 변호사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그런데 그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저 부모님의 욕심이셨죠.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변호사인데다가 아예 로펌도 경영하실 정도여서 저도 당연히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이 당연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턴 남들만큼은 해야 된다며 온종일 학원을 다니게 하셨고, 한글 책을 읽어도 내용이 긴가민가한 나이에 법을 공부하려면 한자를 익혀야 한다면서 일찍부터 형법이며 형수법이며 한자들이 가득한 법학책들을 읽게 하셨어요. 무슨 천자문 떼듯이 하루에 영어 단어에다 한자까지 외워야 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그러니 친구들과 편하게 놀았던 기억도 잘 없네요. 물론 애초에 유명한 사립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부잣집 아이들이 모인 학교로 보내주셨으니 그 친구들도 저랑 상황이 별반 다르진 않았지만요. 물론 아버지는 그 중에서도 심한 편에 속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냥 남들 정도로 하는 걸로는 안 돼. 당연히 남들보다 뛰어나야지. 너희 할아버지도 나도 변호사인데 네가 그렇게 멍청하게 굴어서 되겠어? 그렇지만 저 이번 한 달 내내 쉬어본 적이 없어요. 하루 정도는 집에서 쉬어도 괜찮잖아요. 아니면 저 골프 말고 축구 배우면 안 돼요? 축구는 해서 뭐해? 나중에 도움도 안 될 일에 시간 쏟는 짓은 하지도 마라. 지금 친구들도 축구하는 애들이 많아요. 아버지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려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스포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어린애들이나 하는 거야. 나중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얼른 준비해. 시간 너무 많이 끌었다. 더 할 말 있어? 당연하다는 듯 어른이 된 후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나는 아직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해봤자 돌아올 말이 뻔하니 그냥 포기했습니다. 아직 제가 어리다고 하면 그럼 평생 어린아이로 살 거냐며 떼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저를 몰아붙이시는 아버지 덕에 어릴 때부터 1년에 쉬는 날이 손에 꼽일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해야 할 공부량을 다 채우지 못한 날은 잠도 못 잤어요. 그냥 앉아있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하겠다고 한 양을 다 채워야 한다며 채찍질을 하셨죠. 애초에 제가 그걸 다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적도 없는데 아버지 마음대로 양을 정하시고는 못하면 무섭게 저를 혼내셨습니다. 어머니라도 저에게 살가우면 그나마 버틸만 했을 텐데 어머니는 한술 더 뜨셨죠. 넌 왜 이렇게 애가 끈기가 없니? 진짜 큰이라는 사람은 10년이고 20년이고 참는 거야. 그냥 참고 해. 언제까지 칭얼대기만 할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한 거 알면 다음부터 그냥 해. 왜 이렇게 투정을 부려? 어머니는 저에게 애정이라곤 한 톨도 없으신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말투가 냉정하신 건 둘째치고 저와 함께 식사도 하려고 하지 않으셨죠. 식사를 하시다가 제가 밥을 먹어야 될 시간이면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마치 저를 보면 밥맛이 뚝 떨어지기라도 하는 듯이 그대로 숟가락을 놓으셨죠. 어머니, 식사 계속하세요. 제가 방에 들어가서 먹을게요. 됐다. 이미 입맛 다 떨어졌는데 뭘 더 먹니? 애초에 자리에 앉지를 말던가. 늘 저를 싸늘하게 쳐다보시고서는 방으로 들어가셨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제가 중학교 때 같은 반 아이랑 싸웠던 일이었어요. 친구랑 축구를 하는데 옆반이었던 애가 제 친구를 밀어서 넘어뜨리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졌거든요. 그런데 사과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신나서 넘어진 제 친구를 비웃는 겁니다. 실수라고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친구를 비웃는 모습에 저도 화가 나서 그 친구에게 사과하라며 말하다가 결국엔 싸움이 붙어버렸죠. 저도 그 친구도 얼굴이 엉망이 되어선 양쪽 다 부모님이 오셨는데 그 친구는 부모님이 오시자마자 그 애의 얼굴을 살피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교무실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상대 부모에게 징계를 주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선생님들도 당황하셔서는 먼저 상황 설명을 하려는데 듣지도 않았습니다. 우연히 어머님, 일단 상황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누시죠. 우연히도 잘못이 있지만 일단 두 학생 모두 쌍방으로 일어난 싸움이고, 그리고 또 어차피 싸운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얘가 먼저 잘못을 했겠죠. 귀한 아드님 얼굴에 생채기 내서 죄송해요. 징계는 원하시는 대로 내리세요. 저도 맞았어요. 제 얼굴은 보지도 않고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싸늘하게 저를 쳐다보시면서 조용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오히려 저희 어머니를 말리면서 똑같이 싸웠으니 둘 다 교내 봉사로 마무리 짓겠다는 말에 겨우 상황을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싸웠던 애한테도 그 부모님에게도 불쌍하다는 듯 동정의 눈길을 받으면서요. 두 사람 모두 심하게 다친 것도 아니고 우현이가 먼저 싸움을 걸어오긴 했지만 친구가 다친 걸 보고 사과도 안 하는 모습 때문에 그런 거니까 교내 봉사 20시간 정도 어떤가요? 네, 그렇게 하죠. 다음부터는 얘가 퇴학당할 사고 쳤을 때나 불러주세요. 이런 싱거운 일에 시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장실을 나온 후로는 어머니는 이미 생채기로 가득한 제 뺨을 내리치셨습니다. 넌 대체 생각이란 게 있니? 너랑 싸운 애가 어떤 애인 줄 알고 그런 거야? 우리 로펌에 일을 몇 개를 갖다주는 회사인데 어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아까도 들으셨잖아요. 저만 일방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친구도 저 때렸고 저도 그냥 시비를 건 건 아니고 저 애가 먼저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잘못을 했든 어쨌든 넌 네 앞가림이나 잘해. 변호사가 될 마음은 있는 거야? 다음부턴 누가 먼저 때려도 그냥 맞고만 있어. 일 크게 벌이지 말고. 어머니의 말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걱정이라곤 단 1%도 없었습니다. 그저 짜증이 뒤섞여 있을 뿐이었죠. 그 뒤로는 저도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렸고 어머니와 3마디 이상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제가 마음을 붙일 수 있었던 건 가정부 아줌마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자란 제가 안타까우셨는지 어머니나 아버지가 저를 혼내시고 제가 기죽어 있으면 두 분 모두 거실로 나오시지 않을 때 몰래 라면을 끓여주시거나 직접 핫케이크를 구워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몸에 안 좋다면서 라면이나 밀가루가 많이 들어간 음식은 절대 못 먹게 하셨거든요. 그나마 그 집에서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가정부 아주머니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아버지가 바라시던 법대를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도 달라지는 건 없었죠. 아버지는 제가 들어야 하는 수업들을 모두 정해주셨고 저는 그때쯤에는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방에 성적 확인을 하러 갔다가 제 시험지를 채점한 걸 보게 됐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채점지는 열심히 읽어보셨는지 여기저기 체크도 되어 있고 동그라미들도 있었는데 유난히 제 시험지는 그대로더라고요. 아직 채점도 하지 않으셨나 싶었는데 교수님이 제 이름을 물어보시더니 확인도 안 하시고 에이프릴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의아해서 채점을 한 게 맞냐고 물었는데 여전히 확인도 안 하시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이나 그런 일들이 반복됐고 아무리 공부를 대충 해도 전 과목이 에이프릴이 나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학기가 끝나갈 때쯤 그 이유를 알아냈죠. 교수님의 방에 들어갔다가 책상 한편에 저희 아버지의 명함을 발견했거든요. 이게 왜 있는 건가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가 그동안 교수들에게 돈을 주고 제 성적을 부탁하신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들으라고 하는 수업만 들은 게 아버지가 매수에 성공한 교수들이었던 거죠. 저는 법을 가르치고 변호사까지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양심적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저는 그냥 하나의 꼭두각시 중에 하나였을 뿐이었다는 거였죠. 교수님께 따지자 교수님은 오히려 저에게 몰랐냐는 듯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교수님,
여기에 저희 아버지 명함이 왜 있어요? 저희 아버지랑 아는 사이세요? 아버님이 네 성적 부탁하고 가셨잖아. 너 몰랐어? 난 네가 나 감시하려고 매번 와서 성적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저희 아버지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고,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그냥 못 들은 걸로 해라. 아버지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마. 알았지?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알았죠. 저는 화가 나서 그대로 아버지 회사로 찾아가 따져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돈으로 교수님들 매수해서 제 성적 좋게 주라고 하셨어요? 그걸 이제 알았냐? 아직 로스쿨에 간 것도 아닌데 거기서부터 뒤처지면 어쩌려고 그래. 학교 성적도 좋아야 로스쿨 입학도 할 수 있지. 그건 제가 알아서 할 문제죠. 아버지가 왜 거기에 개입을 해요? 네가 알아서 잘 못하니까 그렇지. 넌 대체 누굴 닮아서 머리가 떨어지는 거야? 이제 제가 무슨 수업을 신청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계속 그렇게 돈으로 성적 매수하실 거면 전 교수들한테 사과 한 박스씩 돌려보시던가요. 저는 그 이후로 아버지가 제 성적이며 제 수강 기록도 못 보도록 철저하게 숨겼고 성적이 뚝 떨어지긴 했지만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졌습니다. 성적이 떨어진 건 아쉬운 일이지만 그렇게 성적을 쉽게 높여서 로스쿨에 간다고 해봤자 거기서 뒤처지기밖에 더 하겠어요? 차라리 일찍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 후로 아버지가 제 일에 더 이상 참견하려고 할 때마다 저도 대들었고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는 아버지도 제가 알아서 하라며 포기하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졸업을 하고 무사히 로스쿨에 들어갔고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변호사는 아버지의 희망사항이었으니 제가 바라는 게 정말 변호사가 맞는지 로스쿨에 들어가는 것도 고민스러웠었는데 결국엔 그동안 아버지의 수많은 변호를 맡다 보니 변호사 말고는 마음에 끌리는 게 없긴 하더라고요. 지금은 금액이 큰 사건 위주로 맡으시긴 하지만 원래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의자를 변호하는 일도 많으셨거든요. 그런 멋진 모습을 보며 자랐으니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변호사가 된 후로 아버지와 로펌에 들어가 일을 배우면서도 딱히 아버지와 마주칠 일은 없었습니다. 다 같이 회식을 해도 아버지는 잘 참석도 하지 않으셔서 더 그랬죠. 그런데 한참 술을 마시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저랑 같이 들어온 동기가 저에게 왜 아버지랑 친하지 않냐면서 묻더라고요. 대표님이 아버지인데 왜 아직도 이렇게 잡일만 하고 있어? 재판도 시시한 재판만 내보내고. 진짜 아버지 맞아? 진짜가 아닌 쪽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지. 동기의 말에 저를 힐끗 보면서 저랑 가장 멀리 앉은 직원 하나가 작게 말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동기의 말에 기분이 좋지만은 않아서 간신히 표정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직원의 말에 저도 모르게 뭐라 그랬냐면서 반문을 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어쨌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취했나 보다. 자꾸 아무 말이나 나오네. 아니요. 제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자 몇몇 직원들은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계속 독촉을 하니 나중에 조용히 와서 말해주더라고요. 제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밖에서 나온 자식이라는 걸요. 우연 씨 어머님은 따로 있으시잖아요. 지금 같이 사시는 분은 아이를 못 낳는 몸이세요. 그래서 우연 씨는 밖에서 나온 거라고 제가 그 당시에 회사에 소문이 도는 걸 들었거든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그때 소문을 들었다고 하셔도 남의 가정사를 막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아이, 죄송해서. 저도 술에 취해서 그만 입이 방정이네요. 회식 자리가 끝나고 심란해진 저는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밖에서 나온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변호사가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듯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맞다고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어떤 상황 설명이나 숨겨서 미안하다는 말 같은 건 따라 나오지 않았어요. 더는 아버지에게 뭔가를 묻고 싶지도 않았고 저도 그대로 방으로 올라와 짐을 쌌습니다. 그날 저는 집을 나왔고 그 이후로 몇 달이나 지나도록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죠.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나 아버지는 저를 찾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아버지가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집에 놔두고 오셨다면서 다른 직원이 저에게 부탁하더라고요. 어차피 제 집이니 제가 가는 게 편하지 않겠냐면서요. 가기 싫었지만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거절하지도 못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간 집에는 가정부 아주머니밖에 안 계셨어요. 우연아, 오랜만이야. 어떻게 그동안 한 번을 안 오니? 밥은 잘 챙겨 먹었고 집에 반찬은 있어? 요리도 안 해본 애가 갑자기 덜컥 나가선. 할 말이 있는데 시간 괜찮니? 그리고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아줌마는 저에게 제 친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가 친모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을 나갔다는 건 들었어. 네 친엄마가 보고 싶진 않아? 제 친어머니를 알고 계세요? 알다마다 내 동생인걸. 다른 게 아니라 걔가 지금 많이 아파. 한 번만 만나러 가줄 수 있겠니? 갑작스러운 아줌마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친어머니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니 먼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친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이렇게 가까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위해 이모는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친어머니와 아버지는 결혼을 하기 전부터 사귀고 계셨었는데 아버지도 집에서 도움이 되는 결혼을 해야 된다며 지금 어머니와 결혼하신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제 친어머니가 있으니 처음엔 지금 어머니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는데 어머니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버지는 어머니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기는커녕 더 밖을 나돌면서 아예 두 집 살림을 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는 사이 제가 생겼고 어머니는 마음이 조급해지셨던 거였죠. 어머니는 애초에 자궁이 기형이라 아이를 가지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거든요. 아버지는 안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이까지 가졌으니 집에도 안 들어오셨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어머니는 인자한 척 그냥 집에서 들어와 살면서 출산 준비를 하라며 먼저 권유하셨습니다. 처음엔 저희 친어머니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거절하셨었지만 끝까지 집으로 들어오라면서 설득에 설득을 거듭해서 집으로 들어오셨던 거였죠. 하지만 그때부터 어머니의 계획은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차피 출근을 해야 하니 낮에는 안 계셨고 집에는 두 사람만 있으니 마음 편히 저희 어머니에게 독서를 퍼부은 겁니다. 아버지가 없을 때마다 아이는 진짜 아버지 아이가 맞냐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몸을 구르고 다녔는지 알 수가 없다며 친어머니가 부모님이 안 계신 것도 걸고 넘어졌죠. 그러니 어머니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아버지에게 말하려고 했었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엄청 착한 척을 해서 아버지가 믿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앞에선 친어머니를 챙기는 척하면서 음식을 건네주다가 접시를 제대로 받기도 전에 떨어뜨려버리고 그걸 보고 호들갑을 떨면서 친어머니가 일부러 접시를 안 받았다는 식으로 몰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잘못했었다는 식으로 반성하는 척을 하니까 아버지 눈에는 점점 저희 친어머니가 술을 쓴다고 생각했던 거였죠. 심지어는 제 친어머니가 낮 동안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며 대신 돌보다가 상처가 났다며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사실은 강제로 친어머니가 안고 있던 저를 빼앗으려다가 제가 할퀴는 자국이었지만 아버지는 이미 어머니의 말에 홀라당 넘어가신 후였습니다. 그
그만큼 어머니가 아버지 앞에서 연기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친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에게 말을 하면 아버지는 점점 친어머니에게도 잘못이 있지 않냐는 식으로 몰아붙이셨고, 결국엔 제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의 사이가 너무 나빠져서 친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나셨다고 합니다. 친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나가고 싶으셨는데 아버지가 절대로 안 된다고 했고, 쫓겨난 후로도 저를 찾아와 얼굴만 보여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했다네요. 결국엔 다시 재혼도 못하고 저를 낳고 난 이후로 몸이 너무 약해지셨는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 억지로 일을 하다가 지금은 백혈병에 걸리셨다고 했습니다. 이모는 친어머니를 대신해 일하면서 제가 자라온 이야기나 사진들을 보내주셨고, 그걸로나마 어머니는 저를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온갖 치료법을 모두 써봤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해서 지금은 골수 이식을 받지 않으면 살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말에서 당황스럽겠지만 동생이 너를 너무 보고 싶어해.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주면 안 될까? 그동안 존재도 모르고 있던 친어머니가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다는 이야기까지 듣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가보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 이틀 후 면회를 하러 가니 이젠 눈도 점점 안 보이시는지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가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누구예요? 내가 요즘에 시력이 안 보여서. 저예요. 어머니 아들이에요. 그러자 어머니는 잘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저를 뚫어져라 응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수화기를 들고 아무 말도 못하시고 창 너머로 저를 보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연이니? 정말 우연이야? 네, 저예요. 어머님의 존재를 너무 늦게 알았어요. 죄송해요. 그동안 수천 번도 더 입에 담았던 어머니라는 단어가 그날은 왜 그렇게 슬프게만 느껴졌는지. 저도 결국엔 어머니라는 단어에서 목이 메어 더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머니와 저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면서 눈물만 흘리다가 면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같이 어머니를 찾아가 면회를 했습니다. 이미 백혈병으로 눈이 잘 보이시지 않는 어머니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겨우 만났는데 이별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 하루하루 매 시간 1분 1초가 귀하게 느껴졌어요. 혹시나 제 골수라도 맞을까 싶어서 검사를 해봤지만 이식은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자식인데도 골수가 안 맞아요? 검사 다시 한 번만 해보면 안 될까요? 검사를 다시 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보호자분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새로운 기증자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에 너무 제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 몇 달 동안 왜 친어머니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도 들었고요. 그동안 제게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던 아버지도 너무 미웠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언질이라도 주셨다면, 혹은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을 때 내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까지 친어머니를 뒤늦게 만나 후회만 하고 있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원망이 가라앉지 않아 결국엔 아버지를 찾아가 따져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저한테 왜 숨기셨어요? 왜 진작에 친어머니가 따로 있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친어머니, 낳아주면 그게 다 친엄만 줄 알아? 널 낳은 건 그 여자겠지만 널 기른 건 네 엄마야. 길러준 은혜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친엄마가 보고 싶기라도 한 거야? 네, 보고 싶어서 뵙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여자인데 보고 싶지도 않으세요? 이제 세상에 살아계실 날도 많지 않으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흠칫 저를 쳐다보시더니 다시 표정을 바꾸시고는 신경도 안 쓴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여자가 내가 상관할 게 뭐냐? 에? 어차피 세상을 뜰 사람이면 너도 신경 끄고 네 인생 살아. 제 인생은 제가 할게요. 아버지처럼 거짓말에 휘둘리는 인생은 안 살아야죠.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화를 내시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지만 저는 그러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고 방문을 쾅 닫고 나와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어머니는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게 아니라 죽어가시는 중이셨고 제 앞에선 희미하게 웃고 계셨지만 그 너머에 보이는 고통이 보일 때면 이렇게 손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제가 어머니의 면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병원 앞에 있는 아버지를 마주쳤습니다.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그 여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라길래 이제 네 발목 그만 잡으라고 말하러 왔다. 제 발목을 잡다뇨? 그건 저희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랑 같이 사는 그분이시겠죠. 아버지는 아직도 그 여자한테 속고 계신 거예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내가 속긴 뭘 속아? 응? 네 어머니는 저 병원 안에 있는 저 여자가 아니고 널 키워준 사람이야. 아직도 그 여자한테 속고만 계시니 저는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어머니한테 찾아갈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어떻게 사랑했던 사람이라면서 그 사람의 말은 제대로 들어보지 않을 수가 있는지, 정말로 어머니를 사랑했던 건 맞는지 의문스러웠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일이 너무 바빠서 면회 시간에 맞춰서 어머니를 만나러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버지가 찾아갔었는지 그 다음번에 찾아가니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안 오는 동안 네 아버지가 찾아왔었어. 아버지를 너무 미워만 하지 마. 그래도 부모 자식인데 나도 가고 나면 정말 하나뿐인 가족일 텐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부모 자식 인연을 끊어놓은 사람인데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건 아버지나 다름이 없다고요. 아니야. 그게 왜 그 사람 탓이야.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언니한테 이야기를 다 들었는지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자기도 골수이식 검사를 해보겠다고 하더라. 아버지는 사실 가정부 아주머니가 사실 어머니의 언니라는 사실을 아시면서 내버려 두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병원에서 마주친 날 한 이야기가 마음이 쓰이셨는지 그날 가정부 아주머니에게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물어봤고 비로소 그동안 아내가 자기를 속여왔다는 걸 알아차린 거였죠. 늦었지만 미안한 마음이라도 전하려 병원을 찾아 어머니에게 사과를 했고 자기가 골수이식이라도 해줄 수만 있다면 해주겠다면서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아버지도 골수이식은 불가능하셨어요. 아버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괴로우셨겠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그날 아버지와 찾아가서 대화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찾아가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동안 찾으시려면 찾으실 수 있었잖아요. 대체 왜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잘한 것도 없으니 집에 있는 아내의 눈치도 보였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네 친모를 나쁜 사람으로 보고 싶어서 그렇게 봤었던 것 같구나. 그래서 이제 어떡하실 생각이에요? 그분이랑은 계속 살 생각이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여자 용서 못하겠어요. 아버지도 한참을 생각에 잠기셔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해도 사실
아버지도 잘하신 게 없으신 상황이었고 나름 아버지도 어머니 모르게 가정부가 누군지 다 알면서 계속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무작정 이혼하겠다는 마음을 먹지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희 사이엔 정적이 흘렀고 그 정적을 깬 건 다름 아닌 제 전화벨 소리였습니다. 전화가 걸려온 건 가정부 아주머니셨어요. 우연아, 지금 네 엄마 골수랑 맞는 기증자가 나타나서 내일 바로 수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 내일 병원으로 올 수 있겠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얼굴은 봐야지. 이모는 조금 들뜬 목소리로 저에게 기쁜 소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와 저는 안도하는 마음에 처음으로 다정하게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날 바로 어머니는 수술에 들어가셨고 수술도 잘 됐고 그 후로 어머니는 점차적으로 몸을 회복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다시 회복하시는 걸 보고 결심을 하셨는지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처음엔 그 여자가 절대로 안 된다며 거부했지만 그럼 알아서 하라며 아버지도 집에서 나오시고 가정부며 일하시던 분들도 모두 그만두니 그 큰 집에 쓸쓸히 혼자 있는 건 못 견디겠는지 이혼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아버지가 유책 배우자라 먼저 이혼 소송을 걸 수도 없는 노릇이었는데 생각보다 그 긴 세월 동안 지친 건지 금방 포기한 덕분에 어머니가 퇴원을 하시던 날 아버지와 어머니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셨습니다. 돌고 돌아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걸 보니 정말 인연이라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제 나이 30이 넘어서 아들도 아닌 여동생이 생겼네요. 병원에서도 항암 치료 기간도 길었고 나이도 있는데 이렇게 자연 임신이 된 게 기적이라면서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나는데 곧 태어날 아이를 보고 있으니 아버지도 만감이 교차하셨는지 저에게 먼저 사과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라도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참 몹쓸 짓을 한 것 같구나.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는 내가 참 어리석었어. 미안하구나. 이 말로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 동생한테는 그러시면 안 돼요? 아버지도 저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더 잘 키워보려고 그러셨다는 걸 이젠 알고 있으니 아버지의 사과도 사실 필요 없었어요. 앞으로 태어날 동생은 자유롭게 자라게만 해달라고 부탁드렸죠. 세상에는 참 정해진 인연도 있고 기적이라는 것도 있다는 걸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저에게도 인연이 찾아올 거라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들 곁에도 기적이 찾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